대표적인 패턴 중에 파사드라는 패턴이 있어요. 파사드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여기 5명의 참가자가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채널이 인당 4명을 알아야 되죠. 모두가 인당 4명을 알아야 되니까 4 곱하기 5에서 20개의 채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뭘 하려면 20개 뭘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어떤 메시지가 브로드캐스트 하려면 항상 4명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되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객체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해결할 때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결할까요? 마도구치라는 방법이죠. 마도구치가 있어. 마도구치 뭐냐면, 마도는 창문이고 구찌는 입이라는 얘기인데, 창문에 대기하고 있는 입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한 명만 두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 사람만이 모든 사람을 다 알아. 이 사람만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얘한테 얘기할 때 이 메시지는 특정인한테 갈 거면, 제가 얘한테 에이전트한테 메시지를 줄 때 이미 특정인을 알고 있다니까 제가 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모르고 어떻게 통신하죠? 에이전트하고. 메시지에 타겟을 제거하고 목적만 남기면 돼요. 메시지가 사진을 가공하는 메시지야. 혹은 뭐 텍스트를 추출하는 메시지야. 혹은 네트워크를 처리해주는 메시지야. 이렇게 메시지에 목적만 나와 있고 타겟을 제거한다. 그러면 제가 에이전트하고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하죠? 나는 사진 처리하는 포토그래퍼하고 저는 여기다 등록을 해. 또 다른 에이전트는 난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이터 프로세서야 하고 등록을 해. 또 다른 난 네트워크 브로커하고 네트워크 브로커로 등록을 한단 말이야. 목적에 맞게 등록이 돼 있고요. 여러 명이 등록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네트워크 브로커가 3명이야. 얘는 아시오 쓰고 얘는 아작 쓰고 뭐 이렇게 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픽 처리기도 얘는 캔버스 처리기고 얘는 돔 처리기, 여러 애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두가 알고 있는 건 에이전트밖에 모르죠. 에이전트밖에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있다는 거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제가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 책임인 거지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 대상을 알고 있으면 내가 수행할 수 없는 책임을 그 대상한테 위임받아서 처리하게끔 위임해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때 대상이 아니라 그 책임이란 말이지. 이 책임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타겟에게 그 책임을 위임한 거잖아요. 나는 이거 못하겠다, 네가 해라. 근데 거기 중요한 거는 네가가 아니라는 거야. 그 책임이 중요한 거야. 책임만 수행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책임은 이제 누구한테 떠민다? 무조건 에이전트한테 떠밀면 돼. 야, 에이전트 잠깐 일로 와봐. 나 이거 카메라 처리해야 되는데 네가 좀 해줘. 데이터 처리할 때도 그냥 이 에이전트만 불러. 에이전트야, 이 데이터도 처리해줘.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애들은 다 이 에이전트만 주구장창 불러대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달라고. 에이전트만이 모든 애들 다 알고 있죠. 네, 모든 애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목적을 던져주면 목적에 맞게 에이전트가 얘네들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애들 처리할 만한 애 섭외해가지고 걔한테 처리해서 받아서 저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타겟이 오직 에이전트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 되면 아까는 20개의 채널이 있었던 게 지금은 5개의 채널로 줄었죠. 나도 에이전트, 얘도 에이전트, 저 사람도 에이전트만 알면 되니까 5개 채널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존성 관리가 크게 편해진다. 대신에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일반화시켜서 일반적인 메시지 포맷을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메시지 포맷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 들어갈지를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로 치면 인텐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인텐트라는 이 타입에 맞춰서 내가 다른 액티비티한테 요청할 모양을 항상 거기에 맞춰서 끼워 넣어야 돼. 그래야지만 다른 액티비티한테 받아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거기서 이제 파사드의 역할을 OS가 수행하고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 같은 경우에, iOS 같은 경우에는 아예 OS가 수행을 해요. 걔도 똑같이. 근데 iOS는 더 끝내주는 스펙이 뭐냐면, 혹시 오브젝트 C 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아이폰 개발할 때 스위프트가 있고 옵시가 있는데, 스위프트로 개발해도 어차피 iOS에 있는 기저 시스템 OS 거 쓸 때는 다 옵시로 되거든요. 근데 옵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표현이 없어. 이 새끼들은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그래. 얘네들은 함수를 콜하는 행위를 메시지를 던진다고 그러는데, 메시지 누구한테 던지냐면 OS한테 던져요. 그러면 제가 어떤 객체 메소드로 호출하면 얘를 직접 호출한 게 아니라 OS한테 부탁하는 거야. 얘한테 이 함수 좀 호출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럼 OS는요 그걸 중계받아서 호출해 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 언제 안 하겠어요? 야, 배터리 없어. 나 안 해줄래? 그럼 안 해줘. 이 단위가 함수 콜 단위인 거야. 함수 자체를 콜 안 해줘.
예. 야, 전화 왔어. 너 잠깐 멈춰. 그럼 멈추는 순간이 어디냐면 함수 콜을 멈출 수가 있어. 얘는. 제어문이 흐르다가 제어문 중간을 자를 수가 있어. 서스펜드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것 때문에 이상한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객체를 만들어도 무조건 문자열 키밸류로 걔를 호출할 수가 있어. KVM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OS한테 함수 콜을 다 던져요. 그럼 OS가 파사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모든 객체는 다 OS를 통해서만 콜이 돼. 이런 식의 거대한 파사드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 안드로이드처럼 인텐트라는 객체를 OS한테 던질 때만 안드로이드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액티비티한테 연결해주는 식으로 레지스트 시스템의 일부를 이용하는 파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커스텀 파사드 구현하신 경우에는 아예 이걸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사드 패턴을 이용하면 뭘 줄일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을 줄일 수가 있다. 이 얘기 왜 했는지 다시 검토해볼까요? 역할에 맞게 객체들을 분리해 가면 많은 객체가 생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복잡해지니까, 복잡해지면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방법을 또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개선하는 방법 중에 뭐 미디에이터 패턴하고 파사드 패턴이 가장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어댑터나 브릿지 패턴은 다른 데 사용해요. 어댑터 패턴은 흔히 예를 드는 게, 여기에 110V 어댑터가 있는데 220에 꽂으려면 중간에 어댑터라는 거 꽂아야지만 되잖아요. 그럼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는 애들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사실은 어댑터 패턴은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어댑터 패턴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 부모를 하나밖에 못 갖죠. 그럼 자바처럼 임플리먼트를 해서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처리하는 걸 어떻게 일반화할 거예요? 응? 자바에서는 내가 페어런트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클로너블이나 시리얼라이즈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로 가져오면 메소드가 일부는 부모 거지만 일부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페어런트가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할 수도 없잖아. 왜? 세 개가 있으면 그럼 이 인터페이스가 이 인터페이스 상속받고 이 인터페이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부모를 상속받나? 그럼 조립은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에 대한 해법. 자,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는 얘는 단일 상속밖에 안 하니까 병렬 상속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에 막히는 이유는 뭐냐면, 변수가 필요한데 변수를 없이 해결하려고 그런다든지, 포가 돌아야 되는데 포가 안 돌면서 해결하려고 그런다든지, 응? 혹은 이것처럼 안 되는 일자 상속밖에 안 되는데 다중 상속을 하려고 그런다든지, 이런 게 문제라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인터페이스에 맞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하는 거지, 얘가 인터페이스를 구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해? 상속이 안 되면 소유로 해결한다. 소유로 해결한다. 그러면 제가 뭘 갖고 있으면 된다? 페어런트는 상속받고 인터페이스 A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제가 소유하고서 그 일이 필요할 때 이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클래스를 생각해 보면, 얘가 실제로 그 인터페이스의 모양만 맞춰주는 거지 실제로 작동은 나를 이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나도 받아야 되는 거야. 어? 나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유관계로 상속관계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상속관계는 아무래도 코드상의 구현이 들어가. 그에 비해서 소유관계로 만들면 전략객체를 외부에서 교체해서 저한테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걔가 나중에 더 확장된 기능을 갖고 있는 애를 제가 소유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확장할 수 있는 소유 형태가 좋은 것만은 아닌데, 대표적인 문제가 인터페이스 상속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이거 다 소유로 해결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공식처럼 생각해도 돼요. 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바에서 페어런트 상속받고 임플리멘테이션 ABC를 했으면 ABC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내가 3개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 코드로 짜볼까요? 자, 보면은 자바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네 클래스를 보면 이쪽에서 A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하고, 업스트랙으로 헷갈리니까 페어런트 액션이라고 할게요. 인터페이스라는 애가 있어서 A 안에 A 액션이 들어있고,
여러분들 객체지향 해법도 어렵기 때문에 다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이런 퀴즈들을 많이 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 세 개로부터 다 구현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어디다 쓰는지 볼까요? 이런 애를 만들었다면요, 얘는 무언가 페어런트형이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될 거예요. 그쵸? 어떤 함수가 페어런트를 받는다면 여기다 썸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함수가 이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뭐죠? 썸의 페어런트 액션을 부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썸을 페어런트로 모시려는 이유는 페어런트만의 책임인 페어런트 액션을 부르고 싶어서 얘를 부른 거예요. 이렇지 않다면 얘를 페어런트로 모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얘는 페어런트로 모신 거란 말이야. 형으로 따져보면. 그쵸? 근데 우리는 얘한테 넘겨줄 때 대체 가능성에 의해서 썸을 넘겨줘도 페어런트를 넘겨준 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배운 거 기억나시죠? 안 보여. 앞으로 와. 거기 보이세요? 거기서?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쉽단 말이야. 근데 자바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A를 부른 이유는 뭐다? A 액션을 하려고 부른 거죠. 그쵸? 이러려고 우리는 A를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 가능성에 의해서 똑같이 썸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이 썸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니까 제가 더욱더 대체 가능성을 잘 표현하는 단어로 바꿔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저한테 객체지향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체 가능성은 무서운 거죠. 여러분, 대체 가능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코벌리에이션, 공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대체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이 공변이에요. 공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변, 반공변, 무공변이라는 게 있어요. 미친. 일단 공변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일단 공변이라는 건 뭐냐면 대체 가능성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대체 가능성 그 자체를 의미해요. 반공변은 공변이 역으로 성립하는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들은 인자의 반공변, 반항가스의 공변을 적용해요. 진짜냐고? 볼까요? 인자의 반공변이라는 얘기는 자식이 부모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대체되는 경우죠. 여기니까. 대체 가능성 원래 한마디로 정의해드렸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실까요? 인자는 페어런트로 선언했는데 실제로는 누가 대체하고 있죠? 자식이 대체하고 있죠. 반공변이란 말이에요. 아니, 공변이지. 공변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자리에 자식이 들어가니까 인자는 공변인 거죠. 부모의 자리에 자식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제가 들어가야 될 건 부모인데 부모 자리에 자식이 들어왔으니까 공변이 성립한 거죠. 대체 가능성이 그대로 성립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바에서 일반적으로 인티저를 리턴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인티저의 부모인 넘버를 리턴해도 상관없겠죠. 이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유는 자바에서 리턴 값은 반공변을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의 올 자리에 부모를 리턴해도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들은 인자는 공변을 적용하고 반항값은 반공변을 적용해요. 이 놀라운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자바식으로 쓸게요.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제가 페어런트를 구현할 때 인티저가 넘버의 하위형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제대로 오버라이드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이건 오버라이드에 실패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자식 쪽에서 인자가 공변이 아니라 반공변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반환값은 반공변을 유지하고 있죠. 무슨 얘기죠? 부모가 더 자식형이고 자식이 더 부모형을 쓰고 있죠. 반공변을 지원했잖아. 자식 자리를 부모가 대체해버렸으니까 반공변이란 말이지.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원래 반환값은 부모에서 정의하기를 인티저형, 더 자식형을 지정했는데 자식 쪽에서 오히려 더 부모형을 쓰려고 그러죠. 반공변이란 말이지. 성립했어. 문제 없는 거야. 문제는 여기 있는 거야. 인티저보다 부모형을 썼으면 공변을 지원해야 되는 반공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더 예를 들면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인티저를 다시 상속받는 애는 써도 돼. 이래도 오버라이드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자바에서 해보시면 오버라이드가 일치할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자는 공변, 반환값은 반공변화 성립하면 오버라이드 성립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메소드 오버라이드도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왜? 헷갈리니까. 이거 어떻게 헷갈리는지 볼까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스트링과 인티저는 무공변이죠. 무공변인 애들은 메소드 오버로딩이라는 게 됩니다. 그렇죠? 메소드 오버로딩이 돼요. 이 두 개의 메소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꿔볼까요? 과연 자바는 페런트 액션에 인자로 3을 넣어주면 이 둘 중에 누구로 추려야 돼요? 모르겠죠. 인자가 3이 들어온 것만으로는 이 메소드 두 개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건 심지어 형을 추출할 수 있는 형 예측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도 안 통해요. 예를 들면 얘가 반드시 넘버가 들어와야 돼 라고 지정을 해도 안 돼. 왜? 인티저도 넘버거든. 인티저도 넘버거든. 안 된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아, 메소드는 반환값이 공변을 갖고 있으면 오버로딩이 불가능하구나. 하지만 이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이거 선택할 수 없죠. 페런트 액션에 3 넣었을 때 뭘 호출해야 될지. 자바에서는 메소드의 시그니처의 반환 타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바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는 어떤 메소드와 다른 메소드와 구분된다는 시그니처라고 부르거든요. 이 시그니처를 정의할 때 메소드의 이름과 인자와 인자 타입만 정의하지 반환 타입을 메소드의 고유한 식별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 단지 오버라이드가 성립하려면 여기가 반공변만 성립하면 돼. 반공변만 성립하면 돼. 메소드 시그니처의 일치는 얘네들은 똑같은 걸로 본단 말이야. 왜? 반환 타입을 안 보니까. 이거 두 개는 똑같은 녀석이야. 안 되겠죠? 에러 나요. 근데 오버로딩 할 때는 뭐만 바라본다? 시그니처가 일치한 상태에서 반환 값이 반공변인가만 본단 말이야.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는 거꾸로 공변이 성립하니까 더 구성형이 오면 되는 거네요. 이걸 여기서 구현해 볼까요? 이게 왜 오버라이드만 되고 오버로딩은 안 되는지? 자, 여기가 공변이라는 얘기는 인티저보다 하위형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처럼. 그쵸? 그럼 여기를 이런 어려운 형 말고 이렇게 써볼까? 여기는 넘버가 있는데 인티저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자바가 3 넣으면 뭐야?
위에 거 아래 거 어떤 걸 추려야 돼? 모르겠죠. 모르니까 얘네들은 오버로딩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반대로 밑에서 사고 쳐도 상관없다는 거죠. 누가 있으면? 넘버가 있으면 여기에 인티저를 넣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오버로딩으로 오버라이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얘도 이 위에 걸 덮어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시그니처는 원래 타입으로 인자 타입으로 고유할 것 같지만 공번 방공변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엄격한 언어의 구분에 따라서 어떤 언어들은 타입 완전 일치를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공변이나 방공변으로 인자에는 공변을 인정해주고 반환 타입에는 방공변을 인정해주는 언어도 있고 그래요. 언어 특성상. 왜 이게 성립하는지는 지금 같이 실험해보니까 알겠죠? 오버로딩은 안 되고 오버라이드가 되는 이유를.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넘버랑 인티저가 오지 않으면 넌 오버라이드가 된 게 아니야 라고 보는 언어도 있을 거예요. 위에랑 완전히 똑같이 써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난 오버라이드로 봐줄 거야. 이렇게. 그쵸? 이런 언어를 할지라도 이 위에서 오버로딩 같은 이름을 쓸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공변 법칙에 의해서 오버로딩을 허용하지 못하는 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대체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면. 오버라이딩을 할 때 이 사람들의 표정은 대체 알고 있는 건가 모르고 있는 건가. 다시 복습. 공변은 뭐다? 대체 가능성 그 자체. 대체 가능성 그 자체가 뭔데? 부모의 자리는 자식이 대체할 수 있다. 방공변은 그 반대. 자식의 자리를 부모가 대체한다. 그렇죠? 무공변. 타입이 같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어. 이거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난 인정하지 않겠어. 이게 무공변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자에서 아까 처음에 보였던 게 뭐다? 인자는 공변을 허용한다. 반대로 오버로딩은 공변인 타입이 들어오면 인자가 같은 타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버로딩을 허용해 줄 수 없다. 이거죠. 반환값 때는 그 반대. 그렇죠? 방공변인 똑같은 시그니처의 방공변으로 리턴 값이 있는 애는 오버로딩이 불가능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무공변이에요. 오버로딩은 이게 방공변을 충족하지 않는 것만으로 불가능해. 왜냐면 이쪽이 똑같은데 여기에 스트링이 오고 인티저가 와도 얘네들끼리는 무공변인데 무공변도 안 된단 말이야. 어차피. 그래서 오버로딩은 반환값의 무공변. 더 나아가서 시그니처로 인정조차도 안 하겠다. 따지기도 귀찮아. 시그니처를 안 봐 그냥. 여기만 시그니처 보고 이 동네가 똑같으면 그냥 다 안 된다는 걸 본다는 거야. 오버로딩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오버로딩 규칙이 뭐만 있다? 인자의 타입이 공변이지만 바라보고 오버로딩을 허용해 주는 거야. 인자가 이름이 똑같고 인자도 똑같은 타입만 공변이 아니면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타입만 공변이 아니면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그럼 공변이 아닌 데가 어디까지예요? 인티저하고 스트링은 왜 같이 공변이 아니야? 둘 다 오브젝트의 자식인데? 오브젝트 빼고. 이게 바로 언어의 특이점이라는 거야. 자바는 오브젝트라는 게 진짜 특이점이에요. 오브젝트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형이 아닌 기저값이라는 거야. 수학에서 영과 같아. 공리에 같아. 수학에서 공리처럼 대부분의 언어는 특이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기저점이라는 걸 갖고 있어. 얘네들은 다 예외예요. 예외. 물론 모든 객체들은 다 공변이야. 뭘 따지면 오브젝트의 자식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예외인 거지. 오브젝트 빼고 나머지로 공변인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오브젝트를 거쳐서 형제인 것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야. 오브젝트 빼고 나머지는 형제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공변, 방공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무공변? 이게 왜 중요한지 대체 가능성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함수를 콜할 때 인자로는 뭘 보낼 수 있다? 공변이면 다 보낼 수 있다. 즉 부모형을 요구하면 자식형은 다 들어가. 거꾸로 제가 나한테 주면 우린 방공변에 적용할 수 있다. 방공변에. 무슨 얘기다? 제가 나한테 인티저를 주면 넘버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어. 즉 함수의 반환값은 보다 부모형 쪽엔 다 대입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지. 자식이니까 부모에 대입할 수 있잖아. 그렇죠? 대체 가능성은 그 자체인 거예요. 반환값의 형보다는 보다 부모형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방공변이잖아. 그렇죠? 그래요. 언어의 기본 특성인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 문제로 돌아와 보자 이거야. 우리 이 문제 해결하다가 지금 약간 엮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A를 요구해서 A를 처리했잖아요. 이건 그렇다 쳐.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B 방해되니까 B 지울게요. 두 개만 해도 이미 자바스크립트 안 되거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 함수에다가 어떻게 보내줄 거냐는 거야. A를. 나는 그냥 나를 보내면 되는데 자바에서는 어떻게 보낼까 이거야. 어떻게 하면 A 액션을 수행하게 할까? 이것까지는 되겠지. 이것까지는 페런트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자바스크립트도. 그럼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부터 짜볼까요? 저 위엔 자바 동네고 어쨌든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면 얘는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못해. 하지만 이건 해. 이건 하니까 이건 성립해. 오케이, 좋아. 쓸데없는 거 다시 치울게요. 하지만 이 문제가 남았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와 자바 간의 호환성이나 다른 객체 지향 언어를 쓰다가 자바스크립트 객체 지향을 넘어오실 때 가장 당면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아까 제가 소유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그랬죠. 인정하란 말이야. 이거는 못해. 그쵸? 이거 못하는 거죠. 그럼 소유를 통해서 해결하려면 need A한테는 뭘로 보여야 된다? A로 보여야겠죠. 맞습니까? need A에게는 A로 보여야 돼요. 근데 need A에서 A 액션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상속했다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임플리먼트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디스의 나머지 모든 자원을 써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임플리먼테이션을 했던 거란 말이지.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need A에게는 A로 보이면서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중간의 객체가 필요한 거예요. 뜬구름 얘기 그만하라고? 이런 걸 만들면 되지. 드디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있죠. 이렇게. 이게 소유야. 이게 어댑트란 말이지. 상속으로 문제 해결 안 돼서 소유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얘가 왜 나타나느냐? A의 인터페이스를 원하는 건 얘인데 얘는 반드시 A 인터페이스가 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얘는 A 인터페이스를 여러 가지 이유로 임플리먼테이션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얘의 사정도 반영해 주면서 A로서의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중간에 이 박쥐 같은 녀석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얘는 왜 이걸 호출할 수 있죠? 썸을 아니까. 이놈은 썸을 알고 있는 거야. 썸에 무슨 메소드가 있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동시에 임플리먼트 A를 했기 때문에 A의 메소드도 구현할 수 있어. 이 박쥐 같은 놈이 이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임플리먼트 B, C, D가 있으면 이거만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만큼 만드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임플리먼테이션 대신에
소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해법이에요. 단일 산속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객체는 여러분들이 원래 임플리멘테이션으로 건들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 객체는 일자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임플리멘테이션이 안 되는 애들도 많아. 걔는 다 소유해야 돼. 소유해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야. 소유하려면 중간에 이렇게 얘의 사정도 알면서 얘의 사정도 아는 애가 필요하단 말이지. 어제터 패턴이 이렇게 심각한 패턴인지 몰랐죠. 굉장히 심각한 패턴이에요, 이거. 두 개를 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을 훌륭히 소유 모델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분신인 this.a, sum a의 인스턴스는 나도 알고 a도 알게 된 거죠. 나도 알고 a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a를 필요할 때 나의 분신인 a를 보내면 충분히 내 입장을 반영해 준단 말이지. 이 짜쓰기. 됐어요? 이 모든 게 공변 방공변과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언어를 진행하시면 제네릭은 나중에 익히실 경우도 있는데요. 공변 방공변은 제네릭과 상관없이 그냥 언어에 내재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공기와 같아서 못 느낄 뿐이지 오늘 저랑 따져보면 거의 모든 언어에 다 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변 방공변 규칙은. 인자는 공변, 반환값은 방공변 내장되어 있어요. 이 모순점을 이 형태대로 구현을 안 하고 인자의 방공변을 구현하면 언어가 되게 웃겨지겠죠. 어떤 미친놈이 그런 짓을 하냐고? 타입스크립트가 그래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의 그거를 버그로 보고 이번에 수정해요. MS에서.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가 그 전에 버그를 엄청 양산하는데 양산하는 이유가 인자의 방공변을 허용해서 그래요. 그 외에도 뭐 옛날에 만들어진 언어들은 무공변인 경우도 많고, 근데 대체 가능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자가 공변인 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자가 무공변이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객체를 만들 때는 공변이 성립하는데 인자로 보낼 때는 공변이 성립 안 하는 언어도 있냐고? 있어요. 많아요. 네? 인자가 무공변인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형태를 생각해보면 인자가 공변인 게 가장 편하죠. 대체 가능성이 성립하니까. 우리가 할당의 대체 가능성이 성립하는 게 인자에 보낼 때 성립하게 되니까. 근데 왜 반환값은 방공변이다? 이번엔 반대인 거야. 얘가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야지 방공변이 성립해야지만 큰 쪽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작은 쪽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반환하는 쪽의 지식은 뭐가 없다는 거죠? 얘의 부모 쪽 지식은 바깥에 있을지 몰라도 얘 자식 쪽 지식이 함수 안에 없기 때문에 부모 쪽으로만 할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리턴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갖거나 부모여야지만 이걸 할당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은 방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시중의 책들 사시면 다 객체지향 언어론 책이면 다 공변 방공변 얘기가 나옵니다. 네. 계속 안 읽고 건너뛰셨겠지만 뭐 다 읽어보셔야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뿐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알고 모르고 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요. 여기로 관찰에 대한 거예요. 관찰. 여러분들이 역할을 찾아내거나 로직을 떠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즉 좋은 개발자의 조건은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알고리즘만 짜거나 복잡한 소트를 푸는 연구가가 아닌 이상 좋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개발자로서 좋은 개발자라는 건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관찰로 이해를 해요. 이제 뻥 같겠지만 저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레이어로 분리되고 밑에 로직이 도는 게 매트리스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도 이 짓만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농담 같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저한테는 어떤 프로그램 돌면 쭉 레이어로 분리돼서 여기 돌아가는 함수가 뭔지도 보이고 디버깅도 그냥 그 자리에 찾아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도 많이 보니까 이건 그냥 매트리스 코드처럼 보이는 거야. 얘는 그냥 예쁜 뷰어다. 데이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얘의 작동으로부터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개를 지어보면 천천히 움직여서 가보면 움직일 때 반응을 하는구나. 마우스를 아직 떼지 않았는데 돌아갈 수 있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만들었던 리스트의 기능들을 알게 되는 거고, 돌아간다는 기능으로부터 두 개에서 손 놓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 얘는 지워지는 미니멈이 뭔가 있을 것 같아. 또 이어서 지워보면 떨어지면서 몇 개 이상은 폭탄이 나오게 세팅해놔야 되는구나. 세 개만 지워졌는데 폭탄이 계속 나오면 폭탄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게임이 재미없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재미있다 없다가 아니라 뭘 발견해야 된다? 폭탄이 등장하는 조건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 생각해보죠. 폭탄이 등장할 때 몇 개를 지워야지 폭탄이 등장하는 거지를 누가 알아야 돼요? 객체지향 관점에서. 전제적 사고를 하고 있죠. 그렇죠? 게임이 대마왕처럼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싶은 이 컨트롤 프릭에 빠진 거죠. 누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인이가 몇 개 지워야지 나오는지를 누가 알아야 되냐는 거야. 얘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객체지향이에요. 얘가 등장할지는 지가 알아야지 얘를 고치지. 그럼 어디 가서 고치게? 게임의 어떤 파라미터나 어떤 속성이 얘 아인이라는 아이템의 몇 번째인지를 결정하는지 어떻게 알아? 게임을 다 뒤져? 만약에 아이템이 25종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 25종이 등장하는 조건이 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첩된 거라든지 여기 보라색이 10개 있을 때 등장한다든지 이런 조건이면 그건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게임의 변수를 한 200개쯤 만드나? 아이템 나올 때마다 20개 추가하고? 무조건 얘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기만의 데이터밖에 없을 텐데 몇 개 지워졌는지를 어떻게 얘가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게임은 아이템을 생성하기 전에 아이템한테 표준적으로 보내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에는 뭐가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크리에이트의 개수, 이번에 지워졌던 개수, 통합해서 지운 여지까지의 누적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일반화된 데이터로 해서 모든 아이템 생성기한테 파라미터로 꽂아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제네릭의 개념이야. 이 알고리즘을 도출하려면 게임 엔진은 아이템 팩토리한테 그냥 만들려고 그러지 않고 게임의 현재 상황을 레포트화해서 표준적인 포맷으로 모든 팩토리한테 공평하게 주고 있구나. 왜? 그래야지 아이템이 여러 개 들어와도 게임을 안 바꿀 거니까. 만약에 게임에서 아이템에 더 많은 파라미터를 요구하면 그거는 게임 전체가 팩트를 늘려가지고 레포트의 내용을 늘릴 거야. 모든 아이템한테 공정하게 주겠죠. 그럼 그 레포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 레포트로 자기가 뭘 할지는 각자의 아이템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일반화된 문제의 해법을 도달하지 못하게 되고 아이템 추가할 때마다 게임을 다 뒤집어 엎는 것밖에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를 관찰로 도달하셔야 돼요. 아, 이런 그지 같은.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관찰로 도달해요. 숙련된 개발자는 여기를 관찰로 도달해요. 그러면 게임이 우리 추상 팩토리 메소드한테 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할 때, get 아이템 할 때 이미 get 아이템을 그냥 호출한 게 아니라 인자로 여지까지에 모였던 게임 표준 레포트라는 걸 같이 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럼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제가 이 폭탄을 지우면, 혹은 방금 전에도 블록을 지웠을 때 이거 4개 지워봐. 잘 보시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나왔죠. 어떻게 한 거야? 아이템 팩토리한테 돌아가면서 제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랜덤하게 하나를 골라가지고 나올 텐데 그 랜덤한 팩토리 중에 한 명이 얘일 텐데 얘는 어떻게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랜덤하게 나왔지?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팩토리한테 먼저 뭘 의뢰한다? 레포트를 주면서 생성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포트를 주면서 너의 우선순위를 줘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우선순위 100으로 주고요. 얘네들은 우선순위 20으로 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선순위 100까지는 얘밖에 없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애를 끄집어내서 걔로 만들면 되고 우선순위가 다 20인 애들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처음 만들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우선순위 20인 애들끼리 모아서 그 중에 랜덤으로 고르면 돼. 그래서 한 놈을 고르고 나면 그 다음 턴에서 또 만들려고 그러겠죠. 아이템 만들 때마다 이 일이 언더 애드에서 계속 발생할 거 아니야. 그 다음번에는 얘는 그 다음번에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이미 레포트에 있는 리무브 카운트를 컨슘해서 그 다음번에 얘한테 프라이어티를 물어보면 빵으로 나온단 말이야. 우선순위가. 얘네들 또 높아지는 거지. 그 다음부터 얘네들만 쭉 나오는 거죠. 따라서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얘한테 준 레포트에는 얘가 레포트를 받아서 상태를 저장할 줄 안다는 얘기야. 이번 턴에 처음으로 호출될 때 상태를 갖고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턴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번에 이 5개를 만드는 턴이 있는 거야. 이 턴 안에서는 얘가 턴에서 처음 온 레포트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처음엔 프라이어티가 높기 때문에 얘가 이겼지만 한번 생성하고 나가면 자기 팩토리 안에 상태를 갱신해서 프라이어티를 빵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거야. 이번 턴에는. 다음 턴에 또다시 계산을 하겠지. 를 보고한다는 거야. 이게 관찰이에요. 여러분들 이 관찰이 아무데나 다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관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개발을 계속 합질해요. 대부분 관찰로 알아낼 수 있어요. 이 관찰로 알아내면 그 다음번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획자한테 정확하게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거야. 내 관찰의 결과 얘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다 물어봐야 된단 말이지. 이걸 안 하고 여러분들 기획서 보고 만드니까 개판이 있는 거야. 왜? 기획자는 개발자가 아니에요. 즉 수학적이나 경우의 수로 생각하지 않아. 메인 플로우밖에 안 짠단 말이야. 걔네들은. 물어봐야지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걔네들한테는. 그렇죠? 걔네들이 기획서에 보면 뭐 경력 오래된 애들 뭐 이렇게 차트 그리고 뭐 이렇게 플로우 그리고 그러잖아요. 다 엉성해. 다 빠져 있어. 이빨 빠져 있어. 그 믿으면 안 돼. 파워포인트 20장으로 이렇게 플로우를 그려도 다 구멍 나 있어. 걔네들은. 왜냐하면 걔네 잘못이 아니라 걔네들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식의 논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UX에 대한 논리를 갖고 있지. 따라서 우리는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전해줘야 될 파라미터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마법은 없다. 그게 있으니까 도는 거야. 없으면 돌 리가 없어. 그럼 얘가 방금 일했던 작용을 하려면 그 작용을 다 해야지만 돌 수 있어. 그러면 추상 팩토리를 구현하고 있는 개별 아이템 팩토리들은 턴이라는 개념의 상태를 갖고 있기도 하고 레포트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때마다 프라이어티를 이번 턴에 프라이어티를 여러 번 물어보게 되면 프라이어티를 다르게 대답할 줄도 아는 거고 게임은 거꾸로 표준 인터페이스인 누구의 팩토리의 표준 인터페이스인 프라이어티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라이어티 그룹을 만들어서 프라이어티 그룹 중에 제일 높은 그룹들이 배열로 나올 테고 얘네들을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그 중에 한 놈을 이번에 만든 애를 추출하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이 그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요구하냐면 지금 제가 말한 거 전부를 요구해요. 여러분들의 개발자라면. 여러분들이 과장 이상의 중국 개발자 35인데 나는 회사에서 참 걱정 없이 잘 나가고 있어. 이런 개발자라면 코딩 능력보다 일단 이걸 요구해. 이게 안 되면 리딩할 수 없어. 개발 프로젝트를. 그 사람 밑에서 일하면 맨날 야근하는 거야. 맨날 갈아엎을 거니까. 야 그거 아니래. 다들 기획자 욕하고 있고. 그렇죠. 다 개발자가 못 나서 그래. 리더가. 본인이 리더급의 개발자가 된다는 얘기는 현상을 보고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응? 현상을 보고. 그럼 이제 폭탄을 제거해 볼까요? 이건부터 제거해 볼까? 그러면 제거되고 내리고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폭탄이 아니면 어떡해? 이렇게 지우내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지우내면 어떡해?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여기를 지워볼까? 지우고 지워졌죠. 이 관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이렇게 지우지만 그 다음번에는 지워진 걸 빼놓고 나머지만 지웠죠. 그 얘기는 뭐야? 어떤 아이템 보낸 거, 자기를 기준으로 이 보도를 갖고 와도 보도의 애를 다 지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언제 보도를 계산해야 된다? 자기가 진짜로 지워지는 타이밍에 보도를 계산해야지만 요만큼만 나올 거란 말이지. 안 그러면 없는 객체를 지우려고 해서 에러가 날 거란 말이야. 에러 안 났잖아 방금. 지는 이렇게 해서 9개 지었지만 그 다음번 여기 있던 놈은 이렇게 기억자밖에 못 지었죠. 나머지를 보도로 가져오지 못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럼 보도 계산을 미리 스택에 쌓을 때 계산하면 안 되고 실제로 폭파가 일어나고 그 다음 폭파가 일어날 때 보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그때까지 다 지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싹 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다는 얘기는 완전히 지연돼서 턴으로 계속 한 턴으로 나눠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한 거죠. 게다가 얘가 지우면 9개가 지워지는데 9개가 지을 때 9개 리무브 애니메이션 이후에 지워졌잖아요. 리무브 애니메이션의 길이는 누가 정한다? 서브렌더의 리무브가 정한단 말이지. 프라미스 언제 리턴할지 정하니까. 그쵸? 그 얘기는
프라미스 5를 기다리고 그 다음번에 스택이나 큐로 넘어갈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를 고급 개발자라고 하냐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고급 개발자. 실제로는. 중국 개발자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못 만들어. 그래서 기획팀 가서 여러 가지 더 협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그럼 이제 팀 리더 정도는 되죠. 여러분들은 시키면 이제 하는 거지. 시키면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고급 개발자 실장이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얘가 나와요. 지시도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어디 가나 고급 개발자야. 도메인을 보고 현상을 본 다음에 만들 수 있으면 어디 가나 고급 개발자. 랄까 이거 되면 여러분들 바로 창업하셔도 됩니다. 진짜요. 바로 창업하셔도 돼요. 시장에 이거 가능한 개발자 굉장히 드물어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고작 이 정도가 드물어. 이것만 되면 창업해도 먹고 살고 일본 가셔도 미국 가셔도 다 먹고 살아요. 대부분 이거 되는 개발자 별로 없어요. 회사마다 몇 명씩 안 데리고 있어요. 이거 되는 개발자가. 그래서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현상을 보고 로직을 추출할 때 지금 제가 말한 정도의 깊이가 보여야 돼요. 게임이네 한복 그리고 지워졌네 이 정도 안 된다는 거야. 그 일어나면 메커니즘이 다 떠올라야 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마우스로 손 대볼까? 클릭해서 손 다시 돌아볼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마우스 오버에다가 상태를 바꾸는 걸 걸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유가 불가능한 이유가 뭐죠? 불가능한 이유가 뭐죠? 마우스 오버는 뷰의 이벤트인데 뷰의 이벤트에서 뷰를 갱신하나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 왜? 아이템의 모델의 현재 값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실시간으로 올라가자마자 반영된 거야? 마우스 이벤트에 반영한 게 아니라면. 마우스 이벤트로 오버를 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겠죠? 데이터 값을 가지고 계속 반영하는 거니까 내가 마우스 오버했다 하더라도 실제 모델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잖아. 얘는 항상 모델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란 말이지. 실제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올라가자마자 색깔이 바뀌는 거야?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초당 60번으로 계속 렌더링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 값에 맞춰서 60번으로 계속 렌더링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올린 순간 이미 레포트가 게임을 통해서 아이템한테 가서 아이템의 상태가 셀렉티드 리스트에 들어간 걸로 됐고 셀렉티드 리스트에 해당되는 애들은 셀렉티드로 뒤집어지게끔 왔기 때문에 렌더링이 처리하고 있는 거고 이벤트하고 무관한 거예요. 실제로 제 코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에 마우스 이벤트 자체가 서브 렌더에 아예 없어. 렌더밖에 없단 말이야. 그 안에 마우스 이벤트 자체가 없단 말이지. 응? 이벤트는 심지어 뭐에만 걸려있다? 이 큰 섹션에 다운, 업, 무브밖에 안 걸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버에 반응하냐고. 그렇죠? 마우스 다운 시점에 무브를 활성화시키고 무브 시점에 격자로 나눈 공간에 들어가면 게임 모델한테 얘를 셀렉트 리스트에 넣어줘라는 계산을 했고 그럼 모델은 순수한 인메모리 객체가 갱신이 됐고 걔를 가져와서 계속 렌더링하고 있으니까 바뀐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주점주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모델을 베이스로 생각하지 않고 뷰와 모델을 분리해서 가져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뷰에서 처리한 건데 어떻게 마법을 아니 뷰는 언제나 예쁜 모델의 뷰야.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모델을 언제 갱신이냐는 거지. 그죠? 그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 주요 로직이 일부는 뷰에 가 있고 일부는 게임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럼 유지보수를 할 수 없게 돼요. 야, 왜 이 화면에서만 유저 아이디가 갱신이 안 돼? 그거 뷰 그릴 때 제가 템플릿 꽂아줘서 그런데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유저 이름이 들어가는 곳은 언제나 모델의 베이스를 두고서 옵저버로 항상 갱신되고 있던지 아니면 계속 렌더 때리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옵저버를 다 등록해놨으면 이게 리액트 방식인데 리덕스 같은 애들 방식인데 얘네들은 이 값을 바꾸는 순간 브로드캐스트가 일어나서 수신자가 여기도 고치고 이러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더 많이 고칠 때가 있으면 수신자를 더 등록해놓으면 되겠죠. 그 값을 변화를 추적하는 애를. 그렇죠? 이게 옵저버 방식이고 옵저버 방식은 뭐다? 푸시 방식이란 말이야. 푸시 방식. 변화가 일어난 애가 리스너들한테 쏴주는 거죠. 푸시한단 말이야. 야, 나 변화 일어났어 하고.
푸시 방식은 언제 유리할까요? 푸시 방식은 언제 유리하죠? 대표적으로 웹사이트는 푸시 방식인가요? 풀 방식인가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접속하시는 건 푸시 방식이에요? 풀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브라우저 띄워놓으면 갑자기 네이버가 떠요? 아니죠. 풀 방식으로 돼 있죠. 아니 푸시가 그렇게 좋으면 조선일보처럼 다 신문 배포를 하면 되잖아. 이게 푸시 방식이잖아. 내 집안에 있으면 신문 날라오잖아. 그쵸? 조중동처럼 그냥 신문 날리면 될 거 아니야. 왜 네이버는 그 좋은 푸시를 냅두고 사람들이 네이버닷컴을 쳐서 화면에 뜨게끔 한 풀 방식을 쓰고 있지, 서비스를? 왜일까요? 언제 풀을 쓰고 언제 푸시를 쓰는 거지?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중앙에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된다는 점에서는 풀이나 푸시랑 똑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가방을 쌓아놓고 가방 가져가세요 하면 뭐다? 풀 방식인 거죠. 저 뒤에 제 가방 안 받으신 분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풀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이거 갖고 와서 한 명씩 나눠드리면 푸시 방식인 거죠. 언제 풀이고 언제 푸시야? 왜 네이버는 풀을 선호할까요? 푸시를 하지 않고. 어려워? 풀이 자원을 더 쓸까요? 푸시가 자원을 더 쓸까요? 푸시가 자원을 더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머지는 풀이 더 쓴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풀이 자원을 더 써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 푸시는 자원은 적게 쓰지만 자원을 쓸 대상이 한 명이야. 신문사가 모든 자원을 다 써가지고 배포를 해야 돼. 그쵸? 네이버는 풀 방식을 하면 풀 땡겨갈 때마다 주는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땡겨서 가져가는 비용은 다 누가 낸다? 우리가 내는 거야. 우리가 내는 거야. 우리가 데이터 요금 내서 네이버를 땡겨야 된단 말이지. 네이버가 우리한테 밀려면 네이버가 데이터 요금 내고 우리한테 밀어야 되는데 그럼 네이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용을 내고 땡겨온단 말이지. 따라서 전체 비용은 보통은 풀이 더 크지만 풀은 많은 땡기는 비용을 다 분산시켜서 분산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돈이 됐든 데이터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어떠한 푸시 방식이 있으면 풀 방식으로 바꾸면 훨씬 더 자원 집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푸시 방식보다는 풀 방식이 훨씬 더 뭐가 유리하다? 자원의 재활용이 유리해. 그러니까 캐시 서버가 있는 거야. 웹 서버들은 다. 비싼 자원 안 쓰고 캐시로 대접해도 되면 야 가져갈 때 이거 그걸로 가져가. 진짜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중여자가 가져갈 수 있죠. 또 야 너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회선을 많이 줄게. 넌 조금씩 가져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푸시보다 풀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옵저버 패턴은 기본적으로 푸시 방식이죠. RX도 그렇고 다. 리액티브 스트림들은 다 푸시 방식이란 말이야. 그럼 푸시 방식들은 푸시한 애가 계속 푸시하고 어떤 애가 구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모델은 푸시하는 쪽의 자원을 일방적으로 다 사용하고 나머지 구독하는 애들은 마음 편하게 구독하는 거죠. 집에서 밥 먹다 보면 심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편해지는 거죠?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뷰의 구현이 편해지는 거죠. 뷰의 구현은 편해지고 모델의 구현은 빡세지는 거예요. 모델이 다 적절하게 푸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합한 타이밍에. 그 반대로 하면 뷰가 땡겨간다고 생각하면 중앙교정소에부터 모델은 모델 자체를 갱신하는 역할밖에 안 하죠. 배포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각각의 뷰가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들 책임만 이걸 땡겨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뷰가 중앙교정소 땡겨가는 이 모델은 뭐가 나쁘죠? 뷰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아. 그러니까 얘는 잘하는데 쟤는 못하고 쟤는 실수하고. 이러니까 뷰의 품질이 고르지가 않아. 어떤 뷰는 되게 잘 도는데 어떤 뷰는 잘 안 돌아. 그래서 현대의 추세는 뷰의 구현에 부하를 많이 줄여주고 중앙 쪽을 부하를 더 걸어서 개발시키는 거야. 왜? 여기 잘하는 애 앉아있으면 되니까. 나머지 뷰들은 다 노예인 거야. 여러분들인 거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잘 모르게 되고. 왜냐면 이게 개발 추세인 거야. 이쪽이 뷰를 다수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 쪽에 푸시 방식으로 자꾸 모는 거예요. 그래서 RX 모니 다 쓰는 거예요. 이 중앙에 똑똑한 애들을 천재 같은 애들이 다 앉아가지고 이 복잡한 이 푸시 방식을 다 중앙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넙죽넙죽 왔네 그래야지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슬프죠. 그래서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
스푼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이 상태에서 자기가 익스퍼트 비기너인지 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찰로 많은 것들 알아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구현하려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4계층이 있습니다. 기저 레이어가 있고, 추상 레이어가 있고, 구상 레이어가 있고, 호스트 레이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살펴보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꾸로 살펴볼까, 바로 살펴볼까,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많이 깨달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통신은 얘가 통신하거나 뒤에 게임하고 통신할 때 전계층에서 다 일어나죠. 호스트 코드에서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인스턴스, 그러니까 자기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 간 통신을 타고 옆에 부모 클래스로 가서 구상 클래스에 가서 마지막 렌더러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우린 네이티브 분리를 했기 때문에 모델 계열은 쭉 타고 가서 마지막 브로커인 게임에 도달했다가 게임에서 완전히 강을 넘어서 렌더러에 메시지로 전달된 다음에 메시지 브로킹 해가지고 다시 쭉쭉쭉 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어그리게이션을 타고서 다시 서브 아이템의 상속 계열을 내려와가지고 드디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에디터로 따지면 클래스가 10개는 한꺼번에 나열돼야지 한눈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통신하는 걸 보려면. 근데 이것도 다 뭐에만 한정된 거다? 심지어 직렬, 제어문에만 한정된 거다. 프라미스 비동기를 사용하거나 프라미스 오를 사용해서 병렬 구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나열해서 일자로 돌아다니지도 않죠. 가다가 파상 분쇄하고 누가 먼저 올지 모르는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죠. 그랬다가 중간에 어그리게이션 다시 하고. 그래서 이러한 흐름도를 여러분들 머리로 로딩하기 힘들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림을 계속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객체끼리 협업해가지고 그 일을 달성해내는지를 협업관계가 복잡해지면 알아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다 그려주는 방식이 필요해요. 자, 이제 렌더 루프를 같이 보도록 하죠. 렌더 루프는 외부에 있는 루퍼가 렌더러의 루프를 계속 호출해주는 행위를 말해요.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려지는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림 그리는 원리가 렌더를 계속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루프가. 그럼 루프 시키는 인터벌로 짜시든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짜시든 걔가 계속 렌더러에 있는 렌더 루프를 호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렌더링의 루프가 호출되면 게임에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서브 렌더러를 메시지로 환원시켜서 모든 서브 렌더러에 관련된 인포를 요청한단 말이죠. 그럼 얘는 인포를 얘가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얘는 지가 넘어온 메시지를 아이템으로 번역해서 자기에 있는 아이템한테 인포 좀 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인포가 도착하면 이 인포를 얘가 받는 거죠. 그럼 얘는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누구한테 주냐면 서브 렌더러한테 준단 말이에요. 서브 렌더러는 비로소 이 모델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델은 누구만 알고 있다? 게임만 알고 있죠. 얘는 메시지 교환 포맷인 인포메이션만 안단 말이에요. 이 인포메이션은 뭐만 들어있냐면 얘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들어있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유는 객체 간 협력 모델이 어떠한 순으로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이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알 수가 있는데 렌더러는 게임만 알고 있고 아이템은 게임만이 알고 있는 녀석인 거고 화살표는 의존성을 얘기하고 있죠. 렌더러는 게임 알고 게임도 렌더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렌더러만이 서브 렌더를 알고 있죠. 렌더러만이 서브 렌더를 알고 있고 게임만 아이템을 알고 있고 아이템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서브 렌더로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의존성 관계가 이 그림과 의존성 관계의 통신망이 잘 성립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아. 그래서 얘만으로는 플로우를 알 수가 없어요. 플로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플로우를 그리고 나서 얘랑 양쪽으로 검증해 봐야 된다. 그러려면 검증하려면 이 도형이 필요하겠죠? 이거부터 만들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역공학, 순공학. 순서는 안 중요해. 얼린 빨리 코드와 일치하는 역공학 모델을 하든 순공학 모델을 해서 빨리 일치시켜. 그 다음에 둘이 같이 발전시켜. 아니면 정기적으로 싱크를 해. 그래야지만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다 이걸 짤 때 검증해 볼 수가 있어. 나의 상상의 날수는 이렇게 했는데 이 화살표가 잘못된 거라면 얘가 얘를 알면 안 된다라면 가서 검증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객체 간 통신을 할 때 누가 누구를 아냐, 의존성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그림으로 같이 설명을 해보죠. 우리의 익숙한 게임이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럼 게임은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죠. 이건 쉽죠. 게임은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컬렉션과 어그리게이션의 차이를 알려드릴 건데요.
컬렉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을 얘기해요. 그럼 컬렉션은 일반적으로 배열, 링크드 리스트 등등 원소들을 모아놓은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 얘기하고 있겠죠. 그럼 컬렉션의 메소드 떠오르는 애들이 벌써 있으시죠? 포이치, 맵, 필터 이런 거 떠오르시죠? 얘네들은 본인의 특성이 컨테이너로서만 있지 도메인 객체로서는 없죠. 이해했어요? 도메인은 컬렉션 안에 있는 원소만이 알고 있는 내용인 거지 컬렉션은 그냥 걔네들 모아놓는 기능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컬렉션은 역할이 아니라 컬렉터라는 표준적인 역할인 거예요. 도메인 역할이 아니라. 그에 비해서 어그리게이터는 틀려요. 어그리게이터는 똑같이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역할이에요. 그럼 우리 수업하고 있는 수업 클래스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학생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도메인 객체죠. 그러면 컬렉션 하면 떠오르는 게 학급일 거예요. 그렇죠? 학급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집합입니다. 그럼 학생들의 집합을 알고 있지만 굉장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뭔가를 떠올려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도 학급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을 다 알고 있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컬렉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개념 아시겠어요? 그래서 컬렉터와 어그리게이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학급에 학생이 있고 클래스와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전혀 학급처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반에 몇 명을 추리거나 필터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 할 일 있는 거죠. 진학 지도도 하고 학급 관리도 하고 애들 지시도 하고 부장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역할이란 말이에요. 얘들 알고 있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 걔네들은 그 역할 필요해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게임과 아이템이 바로 그런 관계란 말이죠. 아이템의 집합이 게임이 아니야. 얘는 완전히 할 일이 달라. 그럼 마찬가지로 렌더러와 서브 렌더러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얘가 물론 얘의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지만 얘는 서브 렌더러 컨테이너가 아닌 거야.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UML에서는 5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얘를 왕창 알고 있지만 얘를 왕창 알고 있는 컬렉터 역할을 수행하려고 왕창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게임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 할 일이 따로 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다. 얘가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다 뭐 한다? 렌더러도 얘가 알게 되고 얘가 만들거나 공급받게 되고 그렇죠? 얘가 렌더러한테 시켜서 세팅도 하게 되고 스타트 게임 뭐 이런 거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죠. 얘는 컨트롤러인데 얘는 뭐죠? 순수한 모델인 거죠. 순수한 모델 역할을 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여기에는 네이티브 객체가 나오죠. 네이티브 객체 총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얘하고밖에 대화 안 해요. 네가 다 책임져라. 그럼 얘는 네이티브 렌더링 총괄이죠. 네이티브 렌더링 총괄이고요. 얘는 얘 땅꼬마죠. 쫄다고. 그래서 얘한테 시켜서 부분 렌더링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뷰의 네이티브 기능으로도 구상 객체에 내려가면 굉장히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는 섹션 렌더러와 DIV 렌더러를 갖고 있는데 섹션 렌더러는 여기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섹션 렌더러가 이벤트를 다 먹고 DIV 렌더러는 이벤트 하나도 없죠. 이런 식으로 네이티브 간의 밑에 구상 객체 간의 역할은 또 다른 얘기예요. 추상 객체의 역할과 구상 객체의 역할 분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보다 도메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도메인 문제를 어떻게 협의할 건지는 걔네들이 할 일인 거야. 얘네들은 얘네들 세상에서의 협업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도 거의 남남이에요. 부모는 부모 동네끼리 놀아야 되고 자식은 자식 동네끼리 협업하거나 분업한단 말이에요. 이 그림에 있는 책에는 이 그림까지 설명하는 거지 얘네들은 상속받은 클래스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단 말이지. 걔는 지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면 주요한 4개의 객체를 알았는데 쉬운 거부터 볼까요? 렌더에는 렌더 루프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 렌더 루프를 호출한 게 이 루퍼예요. 루퍼인데 루퍼라는 애는요 계속 렌더 루프를 호출한 외부에 있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노드였으면 시스템 틱으로 구현할 테고 넥스트 틱으로 그쵸? 이게 브라우저였으면 셋 인터벌이나 뭐 이런 걸 구현할 테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바였으면 스레드 모델로 구현할 테고 그쵸? 이 루퍼가 외부에서 얘를 얼만큼 호출할지는 이거의 구상 객체에 달려있다. 한 번만 호출할 수도 있죠. 왜? 렌더러를 상속받은 구상 렌더러가 콘솔 렌더러라고 생각해 볼까요?
초당 60프레임 호출할 필요가 있나? 없죠. 상황이 바뀔 때 한 번씩만 호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루퍼는 말이 루퍼인 거지 한 번만 호출하고 더 이상 호출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상황이 바뀔 때만 호출하고. 근데 얘가 그래픽 애니메이션 루퍼면 거기에 맞춰서 많이 호출할 테고, 돔이라면 사실은 매번 호출할 필요 없죠. 돔이라면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번 호출 안 하고 언제만 모델 값이 바뀌어서 올 때만 호출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루퍼들은 여기 상속계층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여기는 추상층인 거죠. 어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언제 그림을 그리라고 시그널을 준 애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분리한 이유는 네이티브의 뷰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리는 걸 자의적으로 그리느냐, 내가 그림 그리는 걸 큐해주는 감독을 옆에 둘 거냐의 문제라는 거야. 만약에 얘가 그림을 그리는 빈도를 스스로 정하게 되면 스스로 정한 로직이 부모에 있지 않으면 자식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럼 부모가 뭘 알게 된다? 네이티브 객체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인터벌이라든지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 이런 것도 얘가 알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그렇지 않고 얘를 뭘로? 인터페이스로 빼가지고 업스트랙으로 뺄 거면 그냥 아예 객체체 빼는 게 낫다는 거죠. 소유관계로 바꿔준 거죠. 이 메소드를 무겁게 다 이 안에 안고서 구상 렌더러에서 꾸역꾸역 구역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인터페이스는 얘의 역할이 아닌 거야. 얘는 그림 그리는 게 역할이고 얘는 큐사인 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이 메소드 세 개를 이 안에 안 넣고 바깥쪽 인터페이스로 뺀 거죠. 얘와 얘를 소유관계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하시면서 역할이 생각나면 나의 일부이거나 몸체의 일부를 빼내가지고 새로운 역할로 분가를 시켜줘야 돼요. 이걸 익스트랙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대부분의 아이디는 익스트랙트라는 리팩토링이 아예 그 툴에 지원돼. 어떤 함수 몇 개 골라가지고 익스트랙트 하면 다른 클래스에 빼준단 말이지. 이렇게 딸려있는 속성까지 다 같이 빼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역할이 왜 있느냐면 이거는 그림 그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림 그리는데 큐사인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역할을 인식하는 거란 말이죠. 됐죠? 그럼 이 둘 사이를 볼까요? 이 둘 사이는 뭘로 얘기를 하죠? 메시지로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메시지를. 근데 추상 팩토리 메소드가 관여하고 있죠. 타입이라는. 그럼 얘가 게임 쪽에서 중요한 건 뭐죠? 겟 아이템인 거고, 렌더러도 얘를 알아야 되죠. 왜? 이래야지 서브 렌더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얘가 추상 팩토리 메소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쌍이 되는 아이템과 서브 렌더를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템을 원하는 건 게임 쪽인 거고 서브 아이템을 원하는, 서브 렌더를 원하는 건 렌더러 쪽이란 말이야. 양쪽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양쪽이 다 알아야 된다. 얘는 반드시. 그래야지 얘도 얘를 의존해서 이렇게 서브 렌더를 공급받을 수 있고 얘도 얘를 의존해가지고 아이템을 통해서 커스텀 아이템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얘를 계속 상속 받아가지고 뭘 처리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냐는 거야. 나머지들은 메시지 객체니까 메시지 객체 주고받을 때 쓰기 위해서 여기다 둔 거죠. 그렇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는 서브 렌더로 변화하고 여기서는 아이템을 변화하려는 메시지 객체를 두고 있는 거고, 타입은 메시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서브 요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템에서 뭘?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내용만 추출한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표준 포맷인 거죠. 아이템 전체를 얘한테 공개하기에는 권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는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 너는 요 정도만 알면 돼. 라는 거죠. 표준 포맷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서브 렌더러가 어떤 서브 렌더라도 이 정보 안에서 그려야 되는 애들인 거죠. 서브 렌더러 자식을 밤도 만들고 노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 봤자 걔네들은 다 요 정도 정보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정도 정보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아이템에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표준 아이템을 설계할 때 미래의 수많은 아이템의 모양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엑스트라라는 걸 만들어요. 이 엑스트라 안에는 뭘 하냐면 액션 엑스트라는 쉽게 말하면 맵 같은 걸 잡아준단 말이에요. 해시맵 같은 걸 하나 잡아주면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키밸류를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메인 속성을 다 정적으로 도출하고 나면 나머지들은 엑스트라를 만들어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입니다. 그럼 얘는 인포메이션을 보낼 때 표준 포맷과 엑스트라를 같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엑스트라는 어디서부터 온다? 타입이 겟 아이템 줄 때 겟 아이템에 엑스트라 박아서 줬겠죠. 구상 아이템에 대한 사정을 얘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엑스트라 값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는 서브 렌더의 구상 서브 렌더가 어떻게 알고 있지? 얘가 같이 공급했거든. 같이 공급했잖아.
그러면 얘가 어떤 엑스트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서브 렌더를 얘가 같이 공급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엑스트라를 얘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제가 막판에는 추상 팩토리 메소드가 엄청 중요한 거라고. 여기에 모순점이 온 건 뭐냐면 얘의 자식 객체가 엑스트라 중에 A라는 키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죠. 얘의 자식 서브 렌더러가 엑스트라 중에 A라는 키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모든 엑스트라를 넘길 때 그 중에 A가 섞여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얘한테? 모순점이 없다. 왜? 이렇게 줬으니까. 얘는 A를 알고 있는 모델과 A를 사용할 렌더를 같이 공급했단 말이지. 그래서 모순점이 안 생기는 거야. 추상층을 건들지 않게 되는 거야. 추상층에서 뭐만 책임진다? 너한테 엑스트라가 있으면 난 엑스트라 다 보내줄게. 그 엑스트라 뭘 세팅하는지는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 내 자식들이 알아서 할 거야. 야, 나는 여기서 받은 엑스트라를 너한테 주긴 할 거야. 엑스트라 뭐 들어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네 자식들이 엑스트라에 뭔가 쓰겠지. 이러면 엑스트라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쓴다? 얘가 아는 거지. 엑스트라에 A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템과 엑스트라에 A를 사용하겠다는 서브 렌더를 같이 공급하니까 미래에 계속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엑스트라 이용해서. 그렇죠? 이게 현재 확장되지 않는 폼을 확장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애가 꼭 필요해. 꼭 필요해. 그렇죠? 그러면 계속 쌍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영원히 모순점이 안 생기겠죠. 그러다가 엑스트라가 너무 많은 필드를 쓰고 일반적인 걸로 확정이 돼서 모든 아이템들 공통적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일로 승급시키겠죠. 정적 속성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러고요. 이 타입 데이터는 나중에 다룬 걸로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인포메이션 여기로 오는데 이 그림에서는 의존성밖에 안 나오겠죠. 그렇죠? 이 그림에서 의존성밖에 안 나와요. 얘가 인포를 알고 있다. 얘도 인포를 알고 있다.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이 그림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다시 시퀀스 그래프로 넘어가 볼까요? 메시지를 줬더니 get 인포를 땄더니 아이템은 인포를 알고 있으니까 인포를 줄 수 있겠죠. 그럼 이 인포를 렌더러가 받아서 인포를 얘한테 주는데 서브 렌더는 인포를 안 되매. 인포를 쓸 수 있는 거죠. 증명이 된다고. 만약에 이 인포가 돌아다니는데 얘한테 받았는데 그래프상 인포를 줬는데 얘가 인포를 모르는 관계였다. 이러면 모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게임에서 해야 되는 주요 업무만 해도 개별 메소드가 아니라 이렇게 시퀀스로 돌아가는 메소드만 해도 add 일어나고요. 그렇죠. 리무브 일어나고요. 액션도 일어나고요. 셀렉트 했다가 언셀렉트 했다가 셀렉트하고 지워지는 행동까지 다 주요 프로세스만 해도 5가지 정도가 되죠. 그렇죠? 이 5가지 정도 되는 프로세스가 많냐 하면 적죠. 어떤 거에 포함하면 적다? 이 수많은 메소드 수에 비하면 훨씬 적잖아요. 이 메소드들은 사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여러 개가 조합돼서 그 시퀀스 하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시퀀스를 그려봐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여러분은 드디어 여기다가 빨간 펜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퀀스에서 얘가 사용되는지 다 빨간 펜을 그어보고 빨간 펜이 안 그어진 메소드는 버려야 되는 거야.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안에 내부용 프라이빗은 원래 여기 표시도 안 하잖아요. 저희 외부에서 호출할 거나 상속받을 거만 여기 표시해놨죠. 프라이빗은 여기 표시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결국에는 밑줄로 안 지어진 애가 어떤 시퀀스 소속이 아닌 애가 발견되면 잘못된 거고 또 시퀀스를 색깔별로 제가 지어간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가 보이면 중복이 발견된 거라서 공통 시퀀스용 메소드를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공학, 역공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복 없이 예쁜 역할 분리가 잘 된 그림과 코드를 같이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의존성 그래프는 원래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컴파일러 사용할 필요가 없어. 컴파일러에 있는 코드의 조각들이 서로의 의존성을 갖고 있는데 의존성이 어떤 식으로 조립돼야 되는지 계산을 인간이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파일러한테 시켜가지고 컴파일러가 조립하는 거란 말이야. 응? 컴파일러는 그 코드를 파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드는 이 코드를 참조하고 이 코드는 이 코드를 참조하는 이 참조 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거를 순서대로 맞게 조립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계한테 시키는 거야. 링커한테. 그럼 걔가 이거 다 조립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건 마치 그 짓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건 마치 그 짓을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짜잘한 게 다 나오면 안 돼요. 도메인 객체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고 지금 여기도 다 안 나왔죠. 뭐가 안 나왔죠? 구상 객체 레이어는 하나도 안 나왔네요.
이제서야 감이 오시죠. UML 그리는 원리는 뭐다? 레이어별로 그린다. 레이어별로. 안 그러면 인간이 그릴 수 있는 복잡성을 가볍게 넘어갑니다. 레이어별로 그려야지만 인간이 그릴 수 있어요. 여기 객체는 사실상 24개인가? 뭐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다 하면 이 박스만 24개야. 제가 지금 박스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얘네 둘 사이에 이해하기 쉽게, 얘네 둘 사이에 이해하기 쉽게 관계를 레이어의 층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소유 관계로. 여기 24개가 나오면 선이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선이. 그 다음에 UML은 굉장히 좋은 힌트를 드리는데 뭘 주고 있냐면 여기서 제일 복잡한 애가 얘죠. 하나, 둘, 셋, 넷, 5개 갖고 있잖아요, 선을. 그쵸? 얘 5명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아무도 모르지만 얘만 해도 얘도 아무도 모르네. 얘도 어쨌든 선 3개가 있고 얘도 선 3개나 있고 막 이러잖아요. 얘 선 4개 있잖아요. 뭘 힌트를 주고 있냐면 오든 가든 선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 그 동네 통신은 망했다. 왜? 너무 많은 애들 알아야 되니까. 그 동네 통신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퍼사드나 미디에이터가 개입해서 매니저한테 시켜야 될 때가 된 거야. 그 동네 통신을 정리할 애가 누군가 필요해. 그렇죠? 브로커가 한 명 개입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이 예쁘게 배치가 안 되거나 선이 너무 난잡해가지고 선이 더 이상 중복 없이 배치가 안 되고 뚫고 나가야지만 배치가 돼. 어떻게 옮겨도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그릴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안 돼. 그거 그릴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망한 거예요. 이미. 그냥 이렇게 못은 이 선이 건너가는 거 없이 그릴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잘못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 레이어 자를 때가 된 거야. 걔네들은 같은 레이어에 너무 많이 있는 거야. 층을 분리할 때가 된 거야. UML은 보통 그걸 가르쳐줘요. 그려보면 알게 돼. 이게 브릿지 하면 이미 끝난 거야. 거기는 누가? 여러분들 머리, 사람의 머리 로딩이 안 된단 말이지. 그거는 이미 컴파일러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코드가 돼서 유지보수할 수 없거나 개발할 수 없는 코드인 거예요. 걔네들은. 사람은 브릿지 넘어가지 않는 수준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하나의 UML 그래프에 이걸 다 그리고 나면 이걸 컴포넌트 폴더처럼 만들거든요. 이렇게 그 폴더를 다시 모아서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컴포넌트화 시키고 시스템화 시키고 뭐 이렇게 묶어가는 단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할 정보를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분할 정보가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분할 정복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의존성 관계 그래프를. 하지만 얘는 의존성을 나타내고 얘의 뒤편은 뭘로 돼 있다? 시퀀스. 이렇게 돼 있다. 같이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단 말이야. 양쪽이 서로를 증명하고 있단 말이지. 같이 있어야 돼요. 저 그래프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 앞에 있는 그래프는. 얘가 같이 있어야지만 증명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책 사면 그래프가 동시에 2개 같이 나온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다른 그래프도 UML의 나머지 12가지 정도 되는 그래프 몰라도 돼요. 액터니 뭐니. 이 2개는 반드시 알아서 쌍으로 만들어야지만 의미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저기에도 등장하면 안 돼. 필요 없는 녀석이야. 거꾸로 저기 등장했으면 반드시 시퀀스 어딘가에 등장하겠지. 그리고 이걸 그리고 나면 되게 좋은 점들이 많아져요. 뭐 이런 패턴들이 발견된단 말이야. 뭐 이런 패턴들이나 아니면 어떤 통신을 할 때 뭐 이런 큰 패턴 차원의 통신 패턴을 발견이 된단 말이야. 아,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Z자 통신을 하는구나. 얘네들은 왔다 갔다 3번 한 다음에 갈 수 있구나. 여기 통신망을 어떻게 줄이지? 이런 큰 패턴 차원에서의 통신 축약 방법을 생각하거나 시퀀스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잖아요. 이 동네 하는 일이 똑같아. 여기에 매니저를 둬야겠다. 이 매니저한테 한 번만 시키면 얘가 매니저가 이 일을 다 처리하고 그냥 리턴해줘야지. 그럼 다른 애들은 다 매니저 부르는 걸로 다 간단해진단 말이야. 당연하게도 시퀀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는 최대한 뭘 노력해야 된다? 등장하는 선이 줄어들게끔 노력해야 돼요. 최대한 줄여야 돼, 이 선을. 여기에 이 선 하나 등장할 때마다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려면 여기에 원래 섹션 렌더러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추상 루퍼 있고 구상 루퍼 있겠죠. 그러면 추상 루퍼에 구상 루퍼를 타고 가서 섹션 렌더러에 부모 렌더러를 호출하게 돼서 얘가 메시지를 게임한테 가서 게임 다행히 구상 게임은 없죠. 해서 아이템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여기에 뭐가 있다? 구상 아이템이 있고 구상 아이템 갔다가 와야지 오는 통신망이란 말이야. 이게 추상 레이어만 달아서 요거밖에 그림이 안 된 거지. 등장하는 클래스를 다 다루면 여기에 저기도 또 구상 레이어 있잖아요. 미친. 엄청 나온단 말이야.
엄청 나와. 다행히 인포메이션을 제가 표준 포맷으로 해놨죠. UML로. 표준 포맷으로 하고 엑스트라를 뺐잖아요. 제가 만약에 엑스트라를 안 뺀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엑스트라를 안 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인포를 상속받아서 구상 인포를 만들어야겠죠? 그 인포는 누가 공급한다? 얘가 공급하겠지. 세트로. 아, 우리 애들은 저 인포 말고 그 인포 쓰는데 이렇게 공급하겠지. 그렇죠? 항상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객체 지향에서는 그렇게 사용한단 말이야. 이 인포로 엑스트라 쓰는 건 사실 반칙이죠. 왜냐하면 컴파일 타입이 아니니까, 정적 타입이 아니란 말이야. 맵 같은 거니까. 얘를 안 쓰고 완전히 다 정적 타입으로 가져가려면, 필드를 확정 지으려면 얘를 부모 클래스로 보고 자식 클래스 인포메이션들이 막 태어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노말 아이템, 노말 서브렌더가 있으면 노말 인포도 있겠지. 밤 아이템, 밤 서브렌더가 있으면 밤 인포도 있겠지. 괜찮아. 얘가 한꺼번에 공급하면 돼. 얘가 한꺼번에 공급하면 돼. 그럼 얘는 여기서 인포메이션 객체를 만들 때 실제로는 얘 인포메이션 객체를 만드는 건 오버라이드에서 자식이 만들 거잖아요. 자식은 어떻게 해서 만든다? 타입한테 받아와서 만들면 돼. 대신에 타입을 알아야 되는 애가 아이템까지로 확장되겠죠. 거기에는 그 대가가 따른다는 거야. 이 추상 팩토리 메서드를 의존하는 의존선이 더 생긴다는 거지. 그럼 얘는 여기까지 하나 더 생기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건 이러한 동적 형을 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드러난 거죠. 이 감각을 아시겠어요? 내적 일관성이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다 부모는 자식이 대체할 수 있다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미친. 그리고 형을 강타입에서 형으로 무엇이든지 다 객체의 형으로 대체하려고 그런 거. 이때 형은 데이터 타입이 아니에요. 프라이머리티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객체 타입을 강타입에서 타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타입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 거죠. 타입이 뭐다? 역할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은 이걸 생각해 볼까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책임들이 여기 있죠.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책임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책임은 뭐다? 큰 머신의 작은 부속일 뿐이다. 큰 머신의 작은 부속품들을 갖고 있는 책임일 뿐이야. 마치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 개인한테 주어져 있는 책임이 물론 있죠.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걔는 회사가 추구하는 큰 목표의 일부만 수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부만. 그렇죠? 보통 제가 사장이기도 하잖아요. 회사를 경영하는 거하고 프로그래밍 짜는 거하고 되게 감각이 비슷해요. 조직화해가지고 역할 나눠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 리더십이 있고 통솔해서 사람들 지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으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응? 굉장히 쉽게 된단 말이야. 야, 이건 내가 할 게 아닌데 제가 해야 돼. R&R 구분이 확실한 사람. R&R 구분이 확실한데 내가 안 할 일만 찾아내는 거 말고 이건 제 거고 이건 얘 거고 이건 제 거야. 이런 식으로 R&R 구분이 확실한 사람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비효율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객체지향에 입문하시면 객체지향을 자꾸 뭐해? 현실적인 생활에 대입하려고 그래. 야,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내가 게임한테 이거 하나? 내가 그냥 아이템 알면 안 돼? 우리 원래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죠. 아이템 다 아는 걸로. 내가 그냥 아이템 다 알면 안 돼? 이렇게 시작했잖아. 야, 아이템의 인포, 그냥 아이템 줘. 얘 좀 아이템 다 통째로 받으면 어떤데? 아이템 거 지가 알아서 추려 쓰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다 귀찮은 쓸데없는 부하로 보이거나 쓸데없는 작업으로 보인단 말이지. 그렇죠? 역할을 나누고 역할에 맞게 통신을 하는 게 과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에 달려있죠. 여러 가지 달려있지만, 그러면 이게 과하고 아닌 거에 이 어떤 선형적인 모델로 돼 있을까요? 이건 너무 전제적이고 이건 너무 과하게 했어. 뭐 이렇게 돼 있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인데, 객체지향에서 역할 분리해서 메시지를 나누는 거냐? 왜 여기까지 나눴어? 얘는 대충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대충 아이템만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인포를 보내? 아니면 뭐 아이템 그대로 스트링기 파일 때려가지고 복제해가지고 메시지 담아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귀찮은 게 안 만들어도 되는데, 혹은 야, 이거 나중에 게임 많이 확장되니까 아이템도 확장하고 생각할 거면 이렇게 분리하는 게 코드별로 분리돼가지고 관리하기 편할 거야. 이런 관점도 있겠죠.
그러면 많은 책들에서 오해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프로젝트의 복잡성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얼만큼 분기할지가 정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큰 오해예요. 큰 오해. 여러분들은 그냥 역할을 맞게 분리했거나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돼야 되는 거야. 그냥 원래부터. 덜하고 더하고가 없다. 얘는 역할이 원래 다르기 때문에 그냥 분리되는 게 정답인 거야. 분리 안 되고 대충 아이템 넘기면 잘못된 거야. 그냥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건 이게 다른 역할, 즉 다른 책임군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눈을 갖는 거지. 아, 이건 더 이상 분개하지 말자.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객체 분기를 또 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책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체를 바라보는, 역할을 바라보는 눈이 안 느는 거예요. 이걸 정도에 대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레인지의 문제가 아니야. 부울린의 문제란 말이야. 너는 역할 인식도 못하니? 하니? 이런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발견해서 역할을 발견하거나 이 역할은 쓸데없는 거였어 파기하거나 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최대한치로 역할 분리를 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인 거야. 당연히 코드량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코드량의 차이를 느낀다. 이렇게 짜면 되게 코드가 많아 보여. 큰 오해다. 왜? 메소드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모아보면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전제적 코드랑 똑같단 말이에요. 양이. 그러면 코드가 늘어난 건 껍데기들만 늘어났겠네요. 더 많은 클래스 선언과 더 많은 메소드 선언 때문에 코드가 늘어난 거지, 메소드에 있는 로직들만 모아 보면 완전히 같은 뉴스란 말이지. 그 로직이 어디에 가 있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그럼 이 껍데기는 누가 만들어줘? 툴이 다 만들어주잖아. 왜 신경 써? 그쵸? 코드의 진짜 양은 알고리즘의 양인데 알고리즘 양은 똑같다면 총량이 똑같단 말이죠. 얘가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그쵸? 그러면 코드가 많아져라는 건 되게 우스운 얘기란 거야. 왜 언어가 역할을 분리해주는 스키마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왜 안 써? 그러니까 역할이 다 섞이고 역할이 섞이니까 나중에 인간의 머리를 감당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한 이 정도 묶어서 이게 감당이 돼요? 안 된단 말이지. 예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예전에 왜 성공했을까요? 아이템이 없으니까. 폭탄이 없으니까 성공한 거야. 그때는 다 제가 상수값으로 박아버렸거든. 타입을 1, 2, 3, 4, 5, 6, 7, 8을 박았거든.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야. 복잡성이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알록달록하지도 않고 애니메이션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야. 비동기에 뭐 난리치고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 성공 못하는 거죠. 지금 이 모델을 궁금하시면 만들어봐요. 첫 번째 강의 때 그 코드 받아가지고 이 규모, 지금 폭발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규모를 그걸로 짜봐. 짤 수 있나? 안 짜죠. 하지만 코드의 총량은 똑같다. 폼은 4번 들어가서 if 6개 정도 분기하면 나오기야 나오겠지. 짜봐. 못 짠다는 거야. 그렇게 못 짜는 거야. 그러니까 불리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감각을 항상 익히시고, 객체지향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거는 신기루 같고 논리적이고 혹은 아카데믹한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감각으로 익히셨으면 숙련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도메인으로 연습을 꾸준히 해서 잘 거 만드세요. 제가 추천하는 도메인은 뷰를 만들어 보든지 스프링을 만들어 봐. 미니적이라도. 뷰.js 아니면 리액트를 만들어 보든지. 지금 웃으시지만 가셔서 팀장급들한테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그 사람 실력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좀 친밀하게 가서 물어보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쉽게. 실제로도 있어. 자기를 수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거야. 이미 있어. 실제로 물어보면 있단 말이야. 지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앵귤러도 모두 만들어 보세요. 그 규모의 복잡성을 정복해 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정복하시려면 투도 뭐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여행 앱, 게시판 앱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만하고 게임 만드세요. 게임은 정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게임을 만드는 이유는 리얼타임으로 짜야 되기 때문에 면도 있고, 리얼타임 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쪽에 렌더가 계속 도는데 여러분은 중간에 어떤 스팟성으로 뭔가 하고 싶어. 둘이 싱크가 안 맞아. 제가 훌륭한 개발자의 조건 뭐라고 그랬죠? 멀티스레드와 비동기 상황 하에서 다중 제어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 디버깅이 되냐 안 되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복잡한 역할 모델이 게다가 비동기로 돌고 있는데 어디가 뻥 났어. 그게 찾을 수 있냐는 거야. 그렇죠? 게임은 그걸 강제로 훈련시켜요. 렌더가 계속 도는데 얘가 어떤 일을 했어. 그랬더니 얘가 어떤 일을 한 게 어디에 묻혀버린다? 렌더에 묻혀버리겠죠. 그러면 얘가 모델 바꾸는 타이밍과 얘가 렌더하는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지만 제대로 반영될 거 아니야. 안 그럼 얘는 바꿨는데 그 사이에 얘는 그걸 덮어쓰고 있는 행위를 해버리면 덮어서질 거 아니에요. 얘 행위가 어디 간지 없어지고 왜 안 되지 로고 찍어도 안 나와. 얘 덮어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도 안 걸려. 얘는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로 얘는 계속 타이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멀티스레드 환경인 거죠. 게임은 이걸 강제해. 그래서 프로그램 훈련은 게임이 굉장히 훈련. 자바스크립트조차도 헬인 거죠. 이 렌더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콘솔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초당 60프레임으로 렌더가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어디 찍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브레이크 포인트 걸면 초당 20프레임 수준 중에 어딘가 걸려. 걔로 뭘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의 디버깅이에요. 그럼 뭐 많이 남는다? 여러분들이 역할 맞게 설계해가지고 역할 맞게 로직을 짜는지를 보고서 거기에 핵심 포인트나 헤더 포인트, 터미널 포인트, 지임점이나 엔트리 포인트나 마지막 끝나는 터미널 포인트에서 걸어가지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응? 아니면 자유롭게 이런 역할을 빼놓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디버깅을 위해서 빼는 거야. 얘가 끊임없이 얘를 괴롭히고 있는 동안에 디버깅이 안 되니까 이 루퍼를 잠깐 포즈 루퍼로 바꿔. 그 순간 멈추고 싶어. 혹은 얘가 이벤트를 주면 얘가 잠깐 포즈할 수 있는 포즈 루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리얼타임성의 디버깅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디버깅 합니다. 거기까지 수련하셔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어차피 계속 싱글 스레드의 제어 순서로 먹이 떠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얼른 도달하시고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객체지향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함수형으로 이 복잡성에 도달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그래서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함수형 강의 뭐 이런 거 빠지지 마시고 그냥 객체지향 종목하세요. 그거 해봤자 토이다. 함수형 개발자들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되지. 걔는 다 천재야. 걔들은 다 뭔가 꽂힌 거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객체지향으로 정복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얼른 여기에 도달하시길 바라면서 코드는 잠깐 쓱 살펴볼게요. 아이템을 보면요. 아이템에서 좀 내려가 보면 이런 게터 중에 인포라는 게터가 있어서 뉴 인포에 디스를 보내고 있죠. 그럼 이 인포가 상속 구조를 안 갖고 있는 범용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이든 받으면 아이템을 변환해 가지고 인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버터들은 일반적으로 컨버터 대상을 생성자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 컨버터 메소드에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메소드에서 받을 때 이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컨버터는 중립적이고 컨버터 할 때마다 세객체를 레턴을 해줘야지. 이러면 컨버터를 인스턴스를 만들고 컨버터란 메소드에서 받을 테고 나는 일회성이야. 그래서 지금 이 스냅샷을 떠가지고 인포로 바꾸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뮤터블 컨텍스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회성 정보 객체는 비용이 아깝더라도 이뮤터블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몇 번을 호출할지 언제 호출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 당시 만들어진 스냅샷을 보내고 잊어버려요. 얘가 재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XY 얻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보더, 내가 어떤 아이템에 주변에 감싸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내 포지션 바꿔주는 거. 리무브 할 때 이제 자식 객체들에서 웬만하면 게임을 잘 모르게 하고 싶기 때문에 게임의 리무브를 본인을 보내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리무브 한다는 건 본인 자신이 리무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게임에서 자기를 제거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면 GC를 통해서 자기는 사라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리무브 해야지만 게임이 다시 렌더러한테 보낸 서브 렌더러 지울 찬스를 주겠죠. 네, 그래서 리무브 그런 뜻인 거고, 셀렉트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전 셀렉트는 뭔지, 셀렉트 리스트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지 아닌지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셀렉트 할 때는 이전 아이템 와가지고 나의 이전 아이템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언셀렉트 할 때는 나의 이전 아이템 풀고 셀렉트도 풀고. 근데 이제 엑스트라가 있죠. 엑스트라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보통 GS라고 쓰면 getSet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GS로 들어오면 이 GS 풀어가지고 getSet으로 해가지고 쭉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건 뭐 엑스트라니까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게끔 빼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어싱크로 액션과 큐 액션이 있다는 거. 그래서 딴 애들은 노말은 얘네들 거의 안 쓰는데 직접 클릭 액션을 하는 애들이 있죠. 폭탄처럼. 그렇죠? 표준 액션을 셀렉트로 본다면 액션이라는 건 그 아이템마다 특수한 기능. 노멀 아이템도 사실 액션을 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르면 뭐 블럭이 이렇게 좀 떨린다든지 이런 걸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록마다 클릭했을 때 고유한 액션들을 지정하는 거고, 그 액션은 한 칸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Q를 통해서 프라미스 해소되고 그 다음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번에 들어가고 큐잉을 하는 경우에는 Q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Q, 그럼 Q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하죠? 나의 액션은 클릭할 때 액션이 호출되는데 액션은 Q에 넣는 행동이었잖아요. 그럼 Q에서 꺼냈을 때 할 행동은 뭐냐는 거야. Q 액션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Q 액션이 필요한 거야. 내가 만약에 Q에 들어갔다면 Q에서 꺼내졌을 때 내가 해야 될 행동은 Q 액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메시지 객체. 메시지 객체는 주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아이템이 원본이 아닌 메시지들이에요. 그렇죠? 애드라는 건 아이템이 원본이 아니죠. 응? 내가 게임이 아이템 만들 때 너도 서브 렌더러 만들어라고 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때 메시지 객체는 얘지만 얘는 이걸 만들 때 아이템이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만 온 거죠. 이때는 아이템이 안 왔잖아. 메시지만 온단 말이야. 따라서 이 메시지랑 매핑되는 서브 렌더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 타임인 거죠. 이 서브 렌더를 만들기 위한 정보를 주는 거죠. 서브 렌더를 만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되니까. 무브도 마찬가지예요. 무브도 이 메시지에 있는 객체한테 무브 메시지를 줬으면 이 무브에 대한 역할을 렌더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무브 메시지를 돌리기 위해서 무브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인 거죠. 이 메시지들은 아이템을 직접 변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 메시지의 대상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고 싶을 때 해야 될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이제 타입 데이터와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데이터는 생략하고 타입에 보면 프라이어티라는 녀석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설명했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애죠. 그럼 컨스트럭터에서 타입 데이터를 두고 있는 거 말고 이제 서브 렌더러하고 get 아이템 이 두 가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팩토리의 주요한 기능이죠. 그거 외에 엑스트라 하고 프라이어티를 얻는 거, 프라이어티를 세팅해 주는 거. 그러면 프라이어티를 세팅해 줄 때 제가 표준 레포트 두 개를 받는단 말이에요. 게임한테. 그럼 게임은 리무브 카운트하고 크리에이트 카운트를 저한테 줘요. 이번 턴에 내가 총 만들어야 될 게 몇 개야. 이번 턴에 내가 몇 개가 지워졌기 때문에 이번 턴에 내가 만들고 있어. 이걸 준단 말이죠. 그럼 얘는 이걸 가지고 구상 타입을 만들어서 구상 타입에서 요 레포트를 저장하고 있다가 프라이어티를 한번 발송할 때 초기화 시켜줄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번 프라이어티부터는 낮은 값으로, 그 전에 높은 값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잠깐 열어가지고 구상 타입으로 갈까? 자, 실제 구상 타입을 보면 어딨냐 타입? 노멀 타입 볼까요? 노멀 타입을 보면요, 서브 렌더러를 만드는 거랑 아이템을 만드는 거랑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프라이어티를 보면 RC, CC를 다 무시하고 언제나 10을 주고 있죠. 그러면 노멀 타입의 팩토리한테 프라이어티를 요청하면 언제나 10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빨간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노란색이 됐든 무조건 다 10이 옵니다. 그러면 10을 가진 애들끼리 배열을 만들어서 이 중에 랜덤으로 한 명 고르면 되겠죠. 이번에 누굴 만들지. 그에 비해서 밤 데이터의 마지막 타입을 보면 프라이어티 모델이 이렇게 복잡해. 그쵸? 프라이어티 모델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셋 프라이어티에 RC하고 CC를 보면, 그쵸? CC를 보면 이 RC, CC를 베이스로 얘가 어떤 경우엔 100을 리턴하고 어떤 경우에 0을 리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자기의 상태값, 디스로부터 appeared라는 상태값을 이용하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이용해서 갱신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appeared가 펄스일 때는 100을 리턴했지만 appeared를 한번 true를 리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0이 나간다는 거죠. 이번 턴에 첫 번째 호출에는 내가 100을 리턴하지만 그 다음번에 0을 리턴하는 구조인 거죠. 그럼 여기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건 RCCC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RCCC를 기반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RC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냐, CC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해서 결과값은 프라이어티 값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어티 값에 따라서 정리가 돼가지고 누가 후보로 추려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거 베이스에서 실제로 언더 애드에 가서 아이템 만드는 걸 보죠. 네, 이게 언더 애드인데 우리가 언더 애드한테 발주할 때 컬럼하고 로우만 주고서 만들어줘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쉽지 않아. 그러면 타입스가 여러 가지 팩토리들이 들어있는 배열인데요. 이 타입스를 맵을 돌고 있죠. 뭔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안에 있는 팩토리들을 뭘로 바꿀까요? 보나마나 프라이어티의 집합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set priority를 타입들한테 쭉 돌려보면 이것 때문에 타입의 배열로 그냥 나오긴 했지만 타입의 priority가 박혀져 있는 타입들이 된 거죠. 그렇죠? 이번에 remove count하고 create count 이번 턴의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이 시점의 타입들은 전부 다 뭘로? priority가 박혀져 있는 타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sort 때리는 거죠. sort 때리는 거 보시면 타입과 타입이 올 건데 타입의 under priority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역순으로 비교했으니까 priority가 높은 순으로 지금 만들어졌겠죠. B-A를 했으니까 배열 소트 할 줄 알죠? 제가 A-B를 쓰면 순순으로 됐을 테고 이건 역순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역순으로 된 배열을 제가 얻은 거죠. 지금 타입들의 프라이어티 기준은 역순 배열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프라이어티 기준 역순 배열을 얻어서 이 배열을 썸으로 돌고 있죠. 제가 썸이라는 건 중간에 펄스 리턴 하면 루프가 멈추고 트루 리턴 하면 멈추고 펄스 리턴 하면 계속 도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들어오는 애 썸은 원래 인자 두 개 받아요. 엘리먼트 값하고 인덱스 값 받거든요. 세 번째는 이 배열 값 전체를 받고 그러면 여기서 프라이어티 값만 제가 추출해가지고 그렇죠? 원래 맥스 값을 마이너스 1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프라이어티 값이 마이너스 1에는 없거든요. 최저 0이기 때문에 그럼 프라이어티 값을 조사해봤더니 프라이스가 맥스보다 작아 이러면 여기서 멈추면 돼요. 역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 제일 큰 애잖아요. 제일 큰 애가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해보면 100은 맥스보다 작지 않죠. 그럼 이때 맥스는 100이 됐겠죠. 그럼 100인 애가 두 번 나온 다음에 50인 애가 나오는 순간 바로 여기 걸린단 말이야. 맥스 값보다 작아지니까. 그럼 50이 나온 애가 작아지자마자 얘까지 치고 앞에까지만 모으면 되겠죠. 앞에까지만 모으기 위해서 I를 얻는 거예요. I를 얻어서 스플라이스 때리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같은 맥스 프라이어티를 갖고 있는 집합을 얻게 된 거죠. 정렬을 한 다음에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 프라이어티를 얻은 다음에는 간단해요. 얘네들한테 랜덤 중에 한 놈, 같은 프라이어티를 가진 놈 중에 한 놈을 고르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죠? 이 배열에서 랭스 중에 랜덤 한 놈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한 놈이 드디어 추출이 됐네. 근데 밤은 혼자 나오는 경우에는 밤 혼자 100이니까 밤이 여기 혼자 들어있기 때문에 밤이 무조건 추출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노말 타입들은 7개씩 들어있으면 색깔별로 걔네들과 경쟁해가지고 누가 하나 나오겠죠. 이게 애드 할 때마다 일어나는 거죠. 애드 할 때마다. 예. 근데 애드 할 때마다 일어나긴 하지만 이때 타입은 이미 프라이어티를 계속 갱신할 때 노말은 계속 20 터트리고 있을 테고 뭘로 세팅해도 관심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아까 밤이 생성될 때는 이걸 받아가지고 100이 나왔는데 어피어드를 했잖아요. 두 번째 할 때는 어피어드가 이제 true가 됐기 때문에 0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리셋하지? 여기 보면 셀렉트 엔드에서 정리를 할 때도 제가 타임 리셋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입은 이때 다시 리셋을 하면 is appeared true를 다시 펄스로 바꿔놓고 리셋이 돼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정리되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 상태가 유지되다가 리셋을 통해서 다시 그 다음번 턴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애들을 마주 살펴보면 그래서 타입을 결정했고 아이템은 이 타입으로부터 get 아이템 하면 되겠죠. 그럼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아이템을 얻었으니까 나머지는 익히 알고 있는 메시지 구조에다 잘 집어넣어주고 크리에이트 카운트 하나 추가해주고 그 다음번 크리에이트 카운트는 애들이 더 큰 걸 받겠죠. 돌면서 받으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한테 add라는 메시지를 넣어줘야 되니까 add라는 메시지를 생성했고 그런 상태로 렌더한테 보내주면 렌더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죠. 메시지를 기반으로. 이게 add의 절차인 거죠. 얘가 프라미스 리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더 add도 프라미스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 보면 이니셜라이즈에서 언더 add라는 과정을 여기서 컬렉션이 모은 다음에 컬렉션을 프라미스 올로 대기한 다음에 그 다음 번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add가 확 하고 태어날지 몰라도 add도 애니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지 add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add의 절차죠. add의 절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고리즘을 신기해하는 거는 약간 접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알고리즘 짤 수 있어요. 그럼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 말로 설명한다는데 말로 설명은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관찰한 거를 항상 한국말로 바꾸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한테 가장 부족한 훈련은 뭐냐면 관찰한 걸 그게 말이지 하고 한국말로 못한다는 거야. 한국말로 바꾸는 거는요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한국말로 하게 늘어나요. 한국말로 잘할 수 있게 되면 알고리즘은 그냥 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리즘 짠 걸 보면 한국말로 그냥 읽은 대로 짠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알고리즘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복잡한 기저 알고리즘은 다 언어에서 제공해요.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어려운 무슨 정렬 알고리즘이나 탐색 알고리즘 짤 일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언어가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짜야 될 건 고수준 알고리즘인데 고수준 알고리즘 대부분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짤 수 있다. 그렇죠? 나머지들은 통신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의 전체적인 통신을 보면 애드를 대기한 다음에 그렇죠? 애드 했으면 꼭대기에 애드 되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로우에 기억나시죠? 떨어져야 되니까. 그럼 떨어지는 거니까 세포스 때리고 무브 대기해야 되죠. 무브 대기하고. 무브 대기 다 해서 무기 다 끝났으면 렌더 이니셜라이즈. 렌더로도 이니셜라이즈 해야 된단 말이지. 대기하고. 그 다음에 렌더를 드디어 액티베이트 상태로 바꿔서 마우스 입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찬스를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구상 레이어에 있는 div 섹션을 볼까요? 돔 루퍼의 구현체를 보죠. 돔 루퍼는 루퍼를 상속받는데 위에 있어 위에. 얘는 스타트를 하거나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돔 루퍼 같은 경우에는 언더 아이템이라는 애가 있어서 그렇죠? 이 언더 아이템의 루프를 계속 호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언더 아이템이라는 애가 루퍼 아이템을 상속받아야지만 루프라는 메소드가 있다는 걸 확정지을 수 있으니까 언더 아이템에 루프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 함수를 계속 루프를 돌리는 게 스타트인 거죠. 스타트인 거고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는 왜 이거 베타 제어 빠져 있지? 어쨌든 자 그래서 얘는 게임 루프니까 계속 돌죠. 계속 돌고요.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는 지금 아이템인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거 왜 호출하는지 잘 모르겠다. 왜 루퍼를 통해서 하지? 루퍼의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를 호출할 일이 이렇게 없을 텐데. 왜냐하면 아이템이 렌더러니까 렌더러 본인을 액티베이트 하면 되는 거라서 굳이 루퍼한테 가서 액티베이트 하라고 할 이유가 없지. 원래 여러분들이 스레드 프로그램을 배우시면 베타 제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스레드는요 파일 루프가 계속 돌고 있다가 빠져나오면 그 스레드가 끝나요. 그럼 스레드가 한 번 실행되고 끝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 계속 머물게 하려면 파일 루프를 계속 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스레드를 멈추게 할까요? 파일 루프한테 특정 플래그의 조건이 true로 바뀌면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는 애가 있어야지 될 거잖아요. 이 플래그 변수를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 루프를 멈출 수 있게 돼서 루퍼의 액티베이트에서 그 플래그를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킨 걸로 이 루프를 종결시킬 수가 있는 장치를 보통은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루퍼들이 처리할 때는 베타 제어라는 로직을 꼭 넣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벌 어떻게 멈추실 거예요? 못 멈추죠. 멈추려면 인터벌 안에 있는 함수가 특정 조건이 되면 클리어 인터벌 해줘야지 멈추는 거잖아요. 그럼 베타 제어 요소를 항상 넣어줘야 돼요. 섹션 아이템. 섹션 루프 아이템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거죠. 이게. 여기 보면 렌더러밖에 상속을 못하는데 얘는 루퍼에겐 루퍼 아이템이 돼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렌더러인데 렌더 루프 아이템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얘가 바로 섹션 루프 아이템이 돼버린 거죠. 아까랑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섹션 렌더를 받아들여서 루프에서는 루프 아이템으로서는 루프가 호출되는 건 맞는데 지가 일을 안 하고 누구한테? 섹션 렌더로 그냥 호출해버리는 거죠. 브릿지 하는 거죠. 응? 그러면 얘는 생성자에서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아까 보였던 패턴이죠. 그래서 상속을 하나밖에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유로 다 해결하면 돼요. 중간에 어댑터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다 해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벤트 리스너 걸었다 뺐다는 거랑 셋 게임 할 때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딜레이 태스크 여기다 q 이벤트 등록해서 얘한테 루퍼한테 대신 해주려고 그러는 거. 그럼 얘 루퍼에서 q를 해소하는 로직이 빠지겠죠? 내려가 보면 렌더 루프. 이게 바로 루프에서 계속 호출해주고 있는 녀석이죠. 렌더러에 아까. 얘 보면 Q를 해소해주는 로직이 들어있고 그거 외에는 자기의 렌더링을 계속 호출하는 로직이 들어있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도메인을 잘 보시면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패키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를 잘 보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 보면 얘 녀석이
이 전체가 섹션 렌더러란 말이에요. 그럼 섹션 렌더러가 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루프, 당연히 섹션 루프 아이템은 sek션 렌더러만 알면 되죠. 딴 애들 몰라도 되는 거니까. 그쵸? 섹션 렌더러만 자기 루프 아이템 알면 되잖아요. 두 번째, 돔 루퍼 조차도 누구만 알면 된다? 섹션 렌더러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섹션 렌더러에 이 스코프 영역을 다 밀어넣어서 자기들이 알 것만 여기다 넣어준단 말이죠. 외부에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의존성 관리는 똑같아요. 타입에서도 왜 이 타입 클래스가 나오냐면 타입을 의존하고 있던 그래프를 기억나세요? 타입이 아이템과 서브 렌더러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아이템과 서브 렌더러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타입만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아이템과 서브 렌더러는 얘네들이 알고 있지만 얘 구상 클래스와 얘 구상 클래스는 이 구상 타입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지식이. 맞잖아. 얘는 다 추상층의 얘기인 거고 구상 팩토리가 나왔으면 구상 팩토리만이 누구를 알고 있다? 구상 아이템과 구상 서브 렌더를 알고 추상층에는 뭘로만 준다? 공변형을 이용해서 추상계층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부모 타입으로 줘버리잖아. 그러면 자식 타입은 얘밖에 모르는 거잖아. 이걸 그대로 코드로 표현한 거야. 코드로 그대로 표현하면 타입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노말 타입만이 누구를 알고 있다? 노말 타입만이 구상 아이템과 구상 렌더러를 알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 구상 타입만이 제일 밑에 들어가봐. 리턴하는데 리턴은 이 T 타입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 구상 타입, 구상 팩토리만이 누구를 알고 있다? 구상 아이템과 구상 렌더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스코프 안에 구상 아이템과 구상 렌더가 들어있단 말이지. 그리고 외부에 노출은 뭐만 시키면 된다? 노멀 타입만 노출시키면 된단 말이야. 팩토리 외에 노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봤던 의존성 그래프가 그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코드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의존성 관계 그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바깥쪽으로는 팩토리밖에 노출 안 됐으니까 이 클래스를 건들 수 있는 애가 없어요. 아는 애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인 거야. 그 의존성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코드에다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다중 스코프가 생기거나 스코프 영역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코드를 그대로 매핑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패키지가 된 애들은 뭘로 매핑해야 된다? 인터널 나 프로텍트나 프라이빗으로 클래스의 한정 범위를 정리해가지고 패키지 단위의 노출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자바스크립트는 패키지 단위로 노출을 할 수도 있죠. 익스포트 임포트 쓰면 익스포트 임포트로 패키지 단위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순수 자바스크립트는 스코프로 표현을 하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코드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의 출력은 요거 두 개만 딱 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인덱스. 실제 인덱스에서는 게임은 원래부터 노출되어 있으니까 게임 가져오고 애당초 가져올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죠. 글로벌 도메인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애가 이거밖에 노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 가져와요. 네. 각각의 모듈에서 노멀 타입에 필요한 데이터들 보내면 팩토리가 알아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구상 노멀 타입 클래스를 만들어서 걔의 인스턴스를 가져오겠죠. 밤은 이런 걸 요구하고 쟤는 이런 걸 요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구상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 요 팩토리한테 보내주면 팩토리가 알아서 다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정보는 뭐다? 아이템용일까요? 렌더러, 서브 렌더러일까요? 다 포함해서 그냥 받으면 돼요. 이걸 어디다 쓸지는 우리는 몰라. 얘가 알겠지. 타입이 알겠지. 일부 재료는 묶어가지고 아이템 만들 때 쓰고 일부 재료는 묶어가지고 서브 렌더러 만들 때 쓰겠지. 지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타입스라는 팩토리의 집합을 만들었고 게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컬럼 로우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렌더러 만드는데 구상 렌더러 만들어주면 되죠. 구상 렌더러 원하는 인자는 구상 렌더러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무슨 인자 원하는지 알잖아요. 집어넣어주면 끝난 거죠. 게임 만들면 게임이 자동으로 이니셜라이즈 되고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왜 게임을 여기서 보면 싱글톤 위치 같은데 클래스로 만들었을까요? 게임이 싱글톤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들 큰 착각인 거죠. 왜? 멀티 대전만 해도 벌써 이 게임이 두 개가 생길 거니까 3개가 생기고 4개가 생기고 혹은 스테이지마다 다른 게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편리할 수도 있고 하나의 게임의 생태를 바꾸는 것보다 스테이지 게임을 갖다 버리고 스테이지 게임을 하는 게 더 편하죠. 즉 객체 지향에서는 스태틱이 유리한 경우는 없어요. 언제나 싱글톤이라 할지라도 클래스를 만드는 게 언제나 유리해.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게 언제나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메모리 객체를 만들 때
무언가 싱글톤을 만들려고 그러지 마. 그냥 인스턴스가 항상 유리해. 그렇죠? 인스턴스 항상 유리해요. 이 게임을 예를 들면 이 마스터 객체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야.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지 세상에선 지가 마스터겠지. 이 새로 만들어진 게임에서 지가 왕이겠지만 전체 게임에서 보면 이 게임 본체라는 것도 여러 개 만든단 말이야. 항상 그래. 내가 이거 싱글톤이라 생각하지만 더 바깥의 생태계에서는 이게 인스턴스로 보인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인스턴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